어머님,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하면 경찰까진 안 부르고 저희 선에서 해결할게요. 말 다 했어. 아니라고 대체 몇 번을 말하니? 세상에 며느리 물건을 훔치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다고 그러는 거야? 어머님밖에 없었는데 어머님이 아니면 시계가 발이 달려서 달아났다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네요. 제 성격 아시죠? 저는 그냥은 안 넘어가요. 그냥 안 넘어가면 어떡할 건데? 그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러더니 며느리는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들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네, 경찰서요? 도난 신고하려고요. 제 귀중품 명품 시계가 없어졌는데, 네, 맞아요. 집에서요. 정임 씨는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거였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살다 이런 수모는 처음 당해본다. 좋아, 경찰 부르거라. 대신 나한테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날엔 두고두고 오늘 일을 후회하게 될 거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67세 이정임 씨입니다. 정임 씨는 충북 제천에서 홀로 살아가고 계시죠. 남편은 아들이 어렸을 때 광산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분식집을 전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정임 씨가 아들을 위해 쏟아낸 것들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새벽 3시부터 일어나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끓이고 김밥을 말고 튀김을 부치며 모은 돈으로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댔죠. 결혼할 때는 예식 비용과 신혼여행비까지 모두 정임 씨가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 부부의 신혼집까지 모든 것이 정임 씨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집 명의는 며느리 앞으로 되어 있었지만 정임 씨는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죠. 아들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며칠 전 가까운 지인의 부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동네 언니였는데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죠. 장례식장이 서울에 있어 한참을 망설이다가 정임 씨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서가 엄마 서울 좀 올라가야 되는데 하루만 너희 집에서 묵어도 될까?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담겨 있었죠. 알겠어요. 지은이한테 말해볼게요. 그 한마디에서 정임 씨는 이미 예감했습니다.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을 마치고 저녁 무렵 서울 아들 집에 도착한 정임 씨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 집이었는데 왠지 발걸음이 무거웠죠. 문을 연 건 며느리였습니다. 정임 씨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인사도 대충 받고는 건조한 목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짐은 저쪽 방에 두시고 슬리퍼 신으세요. 정임 씨는 작은 여행 가방을 끌고 며느리가 가리킨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보이지 않았고 집안은 을씨년스럽게 조용했죠. 저녁 시간이 되었지만 며느리는 식사 준비를 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임 씨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지은아, 저녁은? 저희는 저녁 먹었어요. 냉장고에 반찬 좀 있으니까 알아서 챙겨 드세요. 며느리는 마치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임 씨는 당황했지만 뭐라 할 수 없었죠.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니 몇 가지 반찬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임 씨는 찬밥을 데워서 반찬 몇 가지를 덜어 조용히 식사했죠. 혼자 먹는 저녁이 이렇게 쓸쓸할 줄은 몰랐습니다. 식사가 끝나가자 며느리는 한마디를 툭 내뱉었습니다.
어머님, 그거 드신 거는 직접 설거지 하세요. 며느리는 이미 거실로 돌아가 버렸고 정임 씨는 다시 아무 말 없이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 하나, 수저 한 벌을 씻는 일이 이렇게 서럽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설거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서럽다기보다는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려고 하는 며느리의 모습이 서러웠죠. 설거지를 끝내고 방에 들어가려던 찰나 며느리는 또다시 말을 던졌습니다. 그리고요, 내일 아침에 저희 외출하거든요. 어차피 주무시고 가실 거면 거실 정리랑 화장실 청소 좀 부탁드릴게요. 정임 씨는 당황했습니다. 잠깐 하룻밤 신세를 지는 건데 청소까지 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것도 화장실까지 말이죠. 며느리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 덧붙였습니다. 대신 숙박비는 안 받을게요. 호호. 숙박비라고. 농담이에요, 농담. 또 심각해지셨다. 정임 씨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때 아들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정임 씨는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건넸지만 아들의 표정도 어색하기만 했죠. 엄마, 왔어요. 응, 고생 많았지. 네. 피곤해서 먼저 씻고 쉬어야겠어요. 아들은 어머니와 제대로 된 대화도 나누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임 씨는 혼자 거실에 남겨졌고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졌죠. 밤이 되어 정임 씨가 방에 누워 있는데 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벽이 얇아서 대화가 그대로 들렸죠.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윤아,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자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엄마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냐고. 하루라도 싫어.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당신 엄마지 내 엄마예요? 당신이 알아서 해요. 나는 정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정임 씨는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죠. 진짜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와서 눈치 없게 굴 거야? 정임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자신이 아들을 위해 쏟아낸 모든 것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임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정임 씨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며느리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방에서 나오자 며느리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임 씨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지만 며느리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슬쩍 눈치만 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는 친구 만나서 점심 먹고 올 거고 민석 씨는 회사 나가서 저녁에 들어올 거예요. 정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덧붙였습니다. 거실 바닥에 먼지가 좀 있더라고요. 물걸레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임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어젯밤에도 청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또 추가로 시키는 건가요? 그리고 세탁기 돌린 수건은 베란다에 널어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화장실도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어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며느리는 마치 할 일 목록을 읽어주듯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정임 씨는 무표정한 며느리의 말투에 뭐라 할 수 없었죠. 아들이 아침을 서둘러 먹고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정임 씨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나가더군요. 그럼 저도 나갈게요. 점심 먹고 2시쯤 들어올 거예요. 어머님은 오늘 언제 가세요? 오후에 기차 타고 내려갈 예정이야.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오기 전에 나가실 수도 있겠네요. 혹시 모르니까 현관문 꼭 잠그고 나가세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정임 씨는 혼자 남겨진 집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정임 씨는 며느리가 지시한 집안일을 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했죠. 먼저 거실 바닥을 물걸레로 닦았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꾹 참고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았죠. 어제 저녁에 자신이 앉았던 소파 주변도 깨끗하게 닦고 탁자 위도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세탁기에서 나온 수건들을 하나하나 베란다에 널었습니다. 세탁기 안에 수건만 있는 게 아니라 아들과 며느리의 속옷까지 들어있어서 정임 씨는 당황했지만 그것까지 다 널어주었죠. 마지막으로 화장실 청소였습니다. 정임 씨는 고무장갑을 끼고 변기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집 화장실을 청소한다는 것이 이렇게 서럽게 느껴질 줄은 몰랐죠. 내가 다음에 다시 노나봐라. 치사해서 안 온다. 그렇게 변기뿐만 아니라 세면대, 거울까지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모든 집안일을 마치고 나니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정임 씨는 지친 몸을 이끌고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책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차 시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2시가 조금 넘어서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친구들과 만나고 온 건지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어머님, 저 다녀왔어요. 며느리는 간단히 인사를 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정리하고 옷을 갈아입는 소리가 들렸죠. 10분 정도 지나서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는데 갑자기 표정이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님, 시계 못 보셨어요? 정임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계? 무슨 시계 말이니? 제 까르띠에 시계가 안 보이는데 혹시 청소하시면서 치우신 거 아니에요? 정임 씨는 깜짝 놀라 거실을 둘러봤지만 시계 같은 건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오늘 청소를 하면서도 그런 비싼 시계는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 건 못 봤는데 혹시 잘못 둔 건 아닐까? 며느리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저는 원래 여기에 두거든요. 분명히 어제까지는 있었던 것 같은데. 며느리는 거실을 이리저리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소파 쿠션을 들춰보고 탁자 서랍도 열어보고 심지어 TV 뒤쪽까지 살펴봤죠. 정말 이상해. 그럼 어디 갔을까요? 며느리는 정임 씨를 의미심장하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런 걸 치우니? 난 손도 안 댔어. 그런 시계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없었는데. 저번에 어머님 시계 하나 사고 싶다 하지 않으셨나요? 작년 추석 때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니? 설마 내가 훔쳤다 생각하는 거야? 어머님, 왜 그렇게 흥분하세요? 저는 그냥 없어진 게 이상하다고 했을 뿐인데. 며느리는 오히려 더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흥분해? 나를 도둑 취급하는데 흥분하지 말라고? 정말 안 가져가셨어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며느리의 말에 정임 씨는 완전히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식 집에 와서 왜 훔치겠니? 아니, 그렇잖아요. 이 집에 들어온 사람은 어머님밖에 없었는데. 너가 최근에 차고 나가서 흘린 거 아니니? 아니에요. 비싼 거라 진짜 중요할 때 아니면 안 들고 나간단 말이에요. 어머님,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하면 경찰까진 안 부르고 저희 선에서 해결할게요. 말 다 했어. 아니라고 대체 몇 번을 말하니? 세상에 며느리 물건을 훔치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다고 그러는 거야? 어머님밖에 없었는데 어머님이 아니면 시계가 발이 달려서 달아났다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네요. 저는 그냥 안 넘어가요. 어머님 가방 한번 보여주세요. 싫다?
내 가방을 왜 너한테 보여줘야 하니? 그것도 시모를 도둑으로 몰아가는 며느리한테. 그래요? 알겠어요. 법대로 하면 되죠. 그러더니 며느리는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들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네, 경찰서요? 도난 신고하려고요. 제 귀중품 명품 시계가 없어졌는데, 네, 맞아요. 집에서요. 정임 씨는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거였죠.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금방 오신대요. 어차피 금방 밝혀지겠죠. 며느리는 마치 남남인 사람을 대하듯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정임 씨는 다리에 힘이 빠져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정말로 경찰 2명이 도착했습니다. 신고 접수하고 왔습니다. 어떤 일이신가요? 며느리는 또박또박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까르띠에 시계가 없어졌는데, 오늘 하루 집에 혼자 계신 분이 어머님 뿐이에요. 경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 간의 일이라 조심스럽긴 한데요. 혹시 다른 곳에 두신 건 아닐까요?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려요? 분명히 거기 있었는데 없어졌다고요? 이 사람 몸이랑 가방 수색 좀 해달라니까요? 왜 이렇게 일을 못해요? 며느리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경찰은 정임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런 시계는 본 적도 없어요. 그럼 일단 확인만 해보실까요?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요. 정임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짐가방을 들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도둑으로 몰리느니 나 그냥 간다. 그러자 며느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가방 확인 좀 해야겠어요. 어차피 경찰 오셨으니까요. 이때 복도에서 소란을 듣고 주변 이웃들도 슬금슬금 문을 열고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임 씨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경찰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일단 확인만 해보시죠. 오해라면 금방 풀릴 거예요. 정임 씨의 짐가방이 열리고 경찰이 내용물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속옷, 양말, 세면도구, 초라한 살림살이가 이웃들 앞에서 다 드러났지만 당연히 시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해셨나 보네요. 경찰이 말하자 며느리는 아쉬운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어디 갔을까요? 정말 이상해. 가족끼리 잘 해결해 보세요.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경찰들이 나간 후 며느리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이래서 어머니가 저희 집 찾아오는 게 싫어요. 재수음 붙었네. 정말. 정임 씨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임 씨는 짐가방을 닫고 일어서더니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나 살다 이런 수모는 처음 당해본다. 좋아, 잘 기억해둘게. 너 두고두고 오늘 일을 후회하게 될 거다. 앞으로 이 집에 다시 노나봐라. 정임 씨는 고개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몸보다 더 무거운 것은 마음이었지만 걸음걸이만큼은 당당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정임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좋아, 이제 알았어. 내가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는지 말이야. 재수음 붙었다고. 그래, 이제 진짜 재수 없는 일이 뭔지 보여줄게. 정임 씨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차가운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임 씨는 자존심도 무너지고 마음도 철저히 부서진 채 자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이튿날 오후 정임 씨는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는데 은행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고객님, 대출 연체 안내 전화드렸는데요. 이번 달 상환금이 아직 입금되지 않아서요. 예? 대출이요?
저 대출 받은 적 없는데요. 이정임 고객님 맞으시죠? 송파구 아파트 담보로 몇 천만 원 대출 받으신. 정임 씨는 깜짝 놀라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은행 직원이 보여준 서류는 충격이었습니다. 분명히 고객님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가족분이 대신 처리하신 건 아닌가요? 정임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이 언제 대출을 받았다는 건지 전혀 모르겠더군요. 은행 직원이 보여준 서류를 보고 정임 씨는 기겁했습니다. 분명히 본인의 도장과 서명이 찍혀 있었는데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거든요. 자초지종을 확인한 정임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자신 몰래 정임 씨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전입 신고까지 마친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제가 서명한 기억이 없는데. 가족분이 대신 처리하신 것 같은데요. 요즘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정임 씨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아들 부부가 자신을 얼마나 만만하게 봤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용해 왔는지 말이죠. 정임 씨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면 저런 짓까지 했을까? 며칠 후 정임 씨는 변호사를 찾아가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정임 씨의 이야기를 듣고 분개했습니다. 이건 명의도용이에요. 어르신 동의 없이 대출을 받고 전입신고까지 한 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시 대출 정리와 명예회수, 전입 무효 및 명도소송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어르신 소유의 아파트니까 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해요. 정임 씨는 변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죠. 먼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아들 부부의 출입을 제안했습니다. 명의자 본인이 요청하는 거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필요하시면 비밀번호도 바로 교체해 드릴게요. 관리소장은 정임 씨의 요청을 흔쾌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퇴근한 아들과 며느리는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어서 들어갈 수 없었죠. 급한 마음에 관리사무소로 달려갔지만 거기서도 차가운 대답만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의자이신 어머님께서 출입 금지를 요청하셨어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아들은 당황했고 며느리는 화가 났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어머님 소유의 집이니까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아들 부부는 정임 씨에게 전화를 걸었죠. 엄마, 미쳤어요.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맞아요, 어머니. 동네 사람들한테 다 얘기할 거예요. 얼마나 이상한 시어머니인지. 정임 씨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지윤아, 잘 들어. 도둑년은 내가 아니고 너였네. 내 명의로 멋대로 대출받고 나를 도둑으로 몰고 내가 어미로서 도닦는 심정으로 너네한테 한 달 정도 집 구할 시간은 줄 테니 그 안에 짐 싸서 나가거라. 엄마,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제가 봐도 오해할 만했더만요. 그냥 가방 보여주면 되지 왜 그걸 또 뻗팅기셔서 일을 키우셔서요? 나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이만 끊는다. 며느리가 동네에 소문을 낼 거라고 위협했지만 정임 씨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했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정임 씨는 부동산에 가서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싸게라도 빨리 팔고 싶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서요. 부동산 중개인은 정임 씨의 단호한 눈빛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매수자가 나타났고 계약은 금방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짧은 문자가 날아갔습니다. 그 집 팔았고 계약 끝났다.
한 달 안에 짐 정리해. 정임 씨는 휴대폰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뒤늦게 집이 매각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고 집 앞까지 찾아왔지만 정임 씨는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며칠 후 아들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시계 찾았어요. 지훈이가 친구 집에 놓고 온 거였어. 그냥 오해였어요.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요? 정임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고 있어. 그게 오해였든 아니든 너희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날 다 알았어.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더는 엄마, 아들 아닌 거 알지? 연락하지 마라. 정임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도 며느리는 동네 곳곳에 정임 씨에 대한 험담을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정임 씨가 아파트를 매각한 이유와 명의도용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사람들은 정임 씨를 동정하게 되었죠. 며느리의 계획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며느리를 손가락질했고 아들 부부는 결국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정임 씨는 아파트 매각 대금으로 제천 근처에 조용한 전원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판 돈의 절반만 써도 충분했고 남은 돈은 노후 자금으로 저축했죠. 새 집에서의 첫날 밤, 정임 씨는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위해 희생한 모든 시간들이 떠올랐지만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향후 남은 재산은 사회복지단체에 전액 기부함, 가족 없음. 펜을 놓는 순간 정임 씨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한 달 후 아들이 새집 주소를 수소문해서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엄마, 정임 씨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어 아들을 들였습니다. 거실에 앉은 아들은 예전과 달리 초췌해 보였습니다. 엄마, 저 많이 반성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반성? 뭘 반성했는데? 엄마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항상 제 편의대로만 생각했던 거요. 엄마가 얼마나 서운하셨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정임 씨는 아들의 말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지만 감정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이었죠. 지윤이는? 저희 잠시 떨어져 지내고 있어요.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정임 씨는 놀랐지만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죠. 엄마,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이제 잘할게요. 정임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훈아, 지금 내 삶이 행복하단다. 너와 함께 하든 그렇지 않든 내 삶은 내가 책임지고 갖고 나갈 거야. 그리고 너도 넌데 사과를 해도 지훈이가 와서 해야지 안 그러니?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놀란 듯했죠. 시간을 두자. 그동안 끼니 거르지 말고 건강 잘 챙기고.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습니다. 떠나기 전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죠. 생신 선물이에요, 엄마. 정임 씨는 선물을 받아들고 아들을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혼자가 된 거실에서 선물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비싸 보이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느껴졌죠. 창밖으로 산이 보였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나뭇잎들이 노랗게 물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정임 씨는 목걸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것도 천천히 자신의 페이스대로 할 생각이었습니다. 정임 씨는 창가에 앉아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산 너머로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아름다운 색이었죠. 정임 씨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사는 노년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나 시어머니가 아닌 이정임이라는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주방으로 향하며 정임 씨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저녁 식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혼자 끓인 국에 혼자 먹는 밥이지만 이젠 그 어떤 눈치도 불편함도 없는 진짜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새로운 시작이야. 정임 씨는 창가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저녁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지만 정임 씨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정임 씨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희생할 필요도 미안해할 필요도 없는 진정한 자유 속에서 말이죠.